냄새 난다고 피하던 자식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주머니에 20억이 있다는 걸요. 다 쩍쩍 멋실려. 제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값비싼 바디워시로 물러닦고 독한 향수를 뿌려대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그것은 지난 40년 세월 동안 자갈치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고등어배를 가르고 명태 내장을 파내며 뼛속까지 스며든 지독한 생선 비린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비린내 덕분에 자식들을 의사 만들고 교수 만들지 않았냐고. 그러니 그 냄새는 훈장이나 다름없다고. 저 역시 한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갈라진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고 한겨울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나도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제게 이 비린내는 가난을 이겨낸 증거이자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건 불과 일주일 전 제 칠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른의 김말순입니다. 남편은 막내딸이 기저귀도 떼기 전에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시장 좌판에 나앉아 억척스럽게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고 둘째 딸은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강남에 삽니다. 막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제게서 용돈을 타가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고는 안 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날은 제 칠순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안 비춘 지 반년이 넘었지만 칠순만큼은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전화로 병원 근처에 아주 근사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으니 점심때 맞춰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고운 개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시장에서 산 싸구려 분도 곱게 발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아들의 병원 근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던 찰나 식당 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려던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제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냄새가 나서 룸이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고. 지난번에 병원에 오셨을 때도 환자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품위에 생선 장수 어미는 닦이지 않는 얼룩 같은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왜 씻으셔도 그 냄새가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식사 끝나고 집에 모시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차에 냄새 배는 게 싫다면서 갈 때는
택시비나 쥐어서 보내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둘째 딸마저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눈치도 없이 한복은 왜 입고 오는지 모르겠다며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고 투덜댔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붙여드리고 말 걸 괜히 모이자고 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딸의 투정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저들은 당황한 척 연기를 하겠지요. 생일 축하한다며 사랑한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케이크를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겨운 연극의 장단을 맞추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꾸역꾸역 삼켜야 할 테지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저를 갉아먹고 자란 괴물들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비린내는 생선 냄새가 아니라 저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받아내며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이 타들어가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 터덜터덜 걷는 제 모습은 마치 길 잃은 늙은 광대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낡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원래는 손주들에게 줄 용돈 봉투에 넣으려던 돈 중 일부였습니다. 문득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로또 판매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유행을 바란 적 없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만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신이 계시다면 제게 마지막 위로라도 던져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편의점으로 들어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자동으로 5,000원, 그리고 수동으로 5,000원. 수동 번호는 제 인생의 아픈 숫자들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짜,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던 날, 둘째가 시집가던 날, 그리고 막내를 낳던 날. 제 뼈를 깎아 그들을 빛나게 했던 그 날짜들을 마킹하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식들에게서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저는 끝내 전원을 켜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누워 저는 생선 비린내 나는 제 몸을 끌어안고 밤새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제 칠순 잔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토요일 저녁, TV에서는 로또 추첨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끓어넘치는 라면 냄비를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던져두었던 로또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7, 14, 23. 아나운서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도 맞았습니다. 큰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넘쳐 가스불이 꺼지면서 치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용지에 적힌 마지막 숫자. 그것은 제가 시장 바닥에 처음 좌판을 깔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서러웠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화면 속에 공이 굴러떨어지고 숫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로또 용지의 숫자와 화면 속의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등, 20억.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저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할망구가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의사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의 비웃음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쁘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칠순 잔치 예약금 날렸잖아. 노망 났어? 아들과 딸이 보낸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문자들. 저는 그 문자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로또 용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돈은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나 1등 됐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제 발이라도 씻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식당 문 너머로 들었던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냄새난다. 창피하다. 돈으로 때우자. 저는 전화기를 다시 껐습니다. 아닙니다. 이 돈은 저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엄마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 쓴 물주로 보고 있는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식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시장통에 나앉았을 때 느꼈던 그 비장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을 시작하려 합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김말순이 아니라 20억을 손에 쥔 심판자가 되어 내 자식들을 시험대에 올릴 것입니다. 라면은 퉁퉁 불어 터졌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 한 장. 얇디얇은 그 종이 쪼가리가 혹시라도 찢어질까, 도둑이라도 들어 훔쳐갈까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베개 밑에 넣었다가 양말 속에 숨겼다가 결국에는 제 속옷 안주머니에 핀으로 고정해 놓고서야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 돌아갔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갈까? 기사 딸린 차를 살까? 아니면 다 기부해버리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뉴스에 나와볼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끝은 언제나 지난번 식당 문 너머로 들려왔던 자식들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농협 본점이 있는 서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모두 피곤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 몸이 굳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내 품속에 20억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누가 내 가방을 채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가슴팍을 꽉 쥐고 주위를 경계하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은행 본점의 회전문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눅이 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제 발걸음에는 20억 원어치의 당당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제가 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살짝 보여주자 그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할망구가 평생 밟아볼 일 없던 푹신한 카펫이 깔린 밀실. 그곳에서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대접받으며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돈 약 14억 원이 찍힌 통장을 받아든 순간 손끝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14억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비린내와 가난 속에 파묻혀 살았던 김말순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복수국의 총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서울의 빌딩 숲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화려한 자동차들. 어제까지만 해도 저것들은 나를 주눅 들게 하는 괴물들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 8,000원짜리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저는 차갑게 식어있던 이성을 다시 깨웠습니다. 돈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생긴 것을 알면 자식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굽신거리고 효도하겠다며 달려들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효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일 뿐입니다. 저는 진짜를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늙고 병들고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어미일 때, 과연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국밥집을 나온 저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으로 돌아가 평소 입던 생선 비늘이 말라붙은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민석이가 일하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제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 남편 제사상 앞에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라고 맹세했던 그 아이. 칠순 잔치날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접수처 간호사들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약은 하셨냐, 무슨 일이시냐 묻는 말투에는 퉁명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대며 잠시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사정했습니다. 간호사가 내선 전화를 걸어 뭐라 속삭이더니 한참 뒤에야 진료실 끝방으로 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하냐는 짜증 섞인 타박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죄인처럼 우물쭈물하며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단다.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기대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당장 검사해보자고 달려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자를 돌려 앉으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수술인데요? 생명에 지장 있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수술비가 좀 비싸다더라. 보험도 안 되고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엄마가 가진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의사 아들에게는 한 달 월급의 일부일 수도 있고 술값 몇 번이면 나가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미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당장 쥐어줘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병원 실적 압박까지. 며느리 알면 난리 나요. 지난번 칠순 때도 식당 예약했다가 취소해서 위약금 문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랑 아직도 냉전 중이라고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변명들을 쏟아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비린내를 풍기는 어미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만지작거리며 나중에 여유 생기면 보태드릴 테니 일단 약이나 드시면서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버텨보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어미에게 진통제나 먹으며 버티라는 아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이어져 온 모성애라는 끈이었습니다. 아들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그리고 아들이 하와이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 아들의 미소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 만들어준 저 의사 가운은 저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밀어내기 위한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바쁜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라도 제가 꼬깃꼬깃한 쌈짓돈이라도 꺼내줄까봐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 닿은 것은 돈이 아니라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20억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꺼내 아들의 면전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징징대는 그 500만 원? 여기 이자만으로도 매달 나오는 돈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색이 되어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통장 대신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지금 밝히기엔 너무 이릅니다. 고작 이 정도로 끝내기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갈 때 데스크에 말해서 주차권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음엔 꼭 전화하고 오시고요. 냄새 때문에 환자들이 클레임 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에게 저는 돈 500만 원의 가치도 없는 귀찮은 짐짝이라는 것을. 병원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강남으로 갑시다. 이제 두 번째 타겟, 둘째 딸을 만나러 갈 차례였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떵떵거리고 산다는 내 딸. 칠순 잔치날 돈으로 붙여드리고 말지라며 짜증을 냈던 그 아이는 과연 오빠와 다를까요? 품속의 통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돈은 이제 자식들을 위한 유산이 아닙니다. 저들을 심판할 망치이자 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열쇠였습니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으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와 번쩍이는 외제차들. 그 화려함 속에 웅크린 저는 마치 잘못 섞인 불순물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가 사는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어릴 적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저는 가로막혔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잡상이는 출입 금지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딸의 호수를 대고 방문객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확인되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로비를 지나며 저는 또다시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려야 했습니다. 품속에 20억이 든 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이 거대한 위화감 앞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딸이 나타났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타박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왔냐는 말, 그리고 냄새가 나니 얼른 씻으라는 말. 그것이 6개월 만에 만난 친정엄마에게 건네는 딸의 첫인사였습니다. 딸의 집은 마치 잡지에 나오는 모델하우스처럼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은 그 순백의 공간에 낡은 시장 옷을 입은 제가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였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는 앉지도 못하게 하고 식탁 의자에 신문지를 깔더니 그 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파 가죽이 이태리제라 비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신문지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딸이 내어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딸은 분주했습니다. 저녁에 시댁 식구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왜 하필 오늘 왔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화장대에 앉아 얼굴을 두드리는 딸의 뒤로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가방들이 진열장 가득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순 잔치 때 돈이 없어서 못 챙겨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귀찮았던 것임을 증명하는 화려한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단다. 큰 돈은 아니고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오빠는 힘들다고 해서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왔다. 화장을 고치던 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거울을 통해 저를 노려보는 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돌아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이 집 내 명이 아니고 그의 명이야. 생활비도 눈치 보면서 타 쓰는데 500만 원이 어디 있어? 오빠는 의사잖아. 오빠한테 달라고 해. 딸의 목소리는 앙칼졌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저 가방 하나만 팔아도 제 수술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 딸은 시댁 눈치, 남편 눈치를 핑계로 철벽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수술 받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그냥 약 먹고 관리해. 괜히 돈 쓰지 말고.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수명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꽁치 굽는 연기를 마셔가며 벌어온 돈으로 입히고 먹여 키운 그 입술로 이제는 어미의 생명을 가성비 떨어지는 투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써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딸은 허둥지둥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 시어머니 보시면 나 곤란해져. 냄새난다고 싫어하신단 말이야. 얼른. 딸은 저를 현관문이 아닌 부엌 옆에 딸린 다용도실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손님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택시비 해.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 바빠. 딸은 제 등을 떠밀고 뒷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딸의 상냥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두컴컴한 비상계단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제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5만 원짜리 2장이 그리고 안주머니에는 20억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시어머니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알랑방귀를 뀌면서 정작 20억을 가진 친정엄마는 쓰레기통 옆 뒷문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둘째 딸까지 두 번의 확인 사살은 제게 남은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 단 한 푼도 저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명품 가방들, 저 으리으리한 아파트, 언젠가 제 돈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저 뒷문을 잠그고 앞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강남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내 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고시원에서 제 돈을 타쓰던 그 철없는 녀석. 어쩌면 그래도 막내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제 발걸음을 노량진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은 앞선 두 번의 상처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도착한 노량진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춘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묵은 땀 냄새와 저렴한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그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오히려 시장통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 아들, 우리 막내 철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형이나 누나처럼 머리가 비상하지도 요령이 좋지도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아이. 엄마, 이번엔 진짜 합격할 거야. 합격만 하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며 울먹이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은 줄여도 막내의 고시원 월세와 학원비만큼은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이 막내 녀석만큼은 알아주리라 믿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과 장조림, 그리고 멸치볶음을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이 산다는 고시원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습니다. 혹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조용히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 책상 위에는 수험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벗어둔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학원에 갔나 싶어 책상 위를 정리하던 저는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펴본 영수증의 내역들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PC방 10시간, 영주점 12만 원, XX 모텔 대실. 날짜들은 모두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팔고 있을 그 시간에 아들은 PC방과 술집,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친구들이랑 어쩌다 한번 놀았겠지. 애써 부정하려던 찰나 밖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와 복도 끝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시원 건물 1층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그 야외 테이블에 제 아들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 그리고 껄렁해 보이는 남자 둘과 함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소주병이 10수병은 늘어서 있었고 불판 위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친구들에게 호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걱정 마. 오늘 술값 내가 쏜다. 우리 엄마가 어제 용돈 붙여줬거든. 친구 중 하나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 생선 장사하신다며? 냄새난다고 싫어했잖아. 돈은 잘 주시나 봐? 아들은 낄낄거리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야, 생선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지.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한다는 말만 하면 자동인 출기처럼 돈을 뱉어내. 늙은이라 확인도 안 해. 그냥 책 산다고 하면 10만 원, 학원 특강 듣는다고 하면 30만 원, 넙죽넙죽 바친다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냐? 합격? 미쳤냐? 평생 고시생 핑계대고 엄마 등골 빼먹고 사는 게 낫지. 옆에 앉은 여자가 아들의 팔짱을 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오빠네 어머니 짱이다. 근데 진짜 합격한 줄 알고 계속 돈 주시는 거야? 나중에 알면 어떡해? 알긴 뭘 알아.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적당히 핑계대고 내려가서 가게나 물려받아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죽을 때까지 빨대 꽂고 살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동인 출기, 빨대, 까막눈. 막내 아들에게 저는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청하고 손쉬운 호구,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숙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수술비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생명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빨리 죽어서 가게를 팔아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악기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반찬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시끌벅적한 술판 소리에 묻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젓갈, 장조림. 제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만들었던 그 반찬들을 쓰레기통 옆에 버렸습니다. 이제 저 입에 들어갈 밥알 한 톨도 아까웠습니다. 비틀거리며 고시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삼겹살 냄새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나 밝은데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까지.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세 자식은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쏟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썩은 밑 빠진 독에 들이부은 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을 더듬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통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4억 원. 이 돈은 이제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한 김말순의 인생을 위로해줄 유일한 친구이자 저들을 단죄할 무기입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사님, 제일 비싼 호텔로 갑시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김말순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저 불효자들을 비웃어줄 화려하고 우아한 김 여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들이 가장 원했던 돈다발을 들고 그들의 콧대를 꺾어주러 갈 것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장미향이 나는 입욕제가 따뜻한 물에 풀려 붉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40년 대중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월로 벅벅 문질러대던 제 살결이 부드러운 거품 속에 잠기는 낯선 감각. 저는 그 물속에서 눈을 감고 제 몸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단순히 때를 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살 틈새에 박혀있는 고등어 비린내, 자식들 눈치 보느라 쭈그러든 어깨, 푼돈 몇백 원에 벌벌 떨던 궁상 맞은 김말순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젖은 머리의 노인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도끼가 서렸고 인매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가장 비싼 요리들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먹이고 남은 밥, 퉁퉁 부른 라면만 먹던 제 위장이 놀랐는지 속이 쓰렸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품격이라는 이름의 영양제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구 컷을 당할까봐 겁먹어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곳.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VIP 카드를 내밀며 가장 비싼 옷을 보여달라고 하자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피부톤에는 이 색상이 훨씬 우아해 보이세요. 사모님, 평생 아침에 할망구 소리만 듣던 제게 쏟아지는 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낯 간지러웠으나 이내 묘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자식들도 무시하던 저를 생면부지의 남들이 돈 몇 푼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받들어 모시는 현실.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도 정직하더군요. 저는 가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최고급 실크 정장, 이태리 가죽 구두, 그리고 딸아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브랜드의 핸드백까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조리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단발로 드라이를 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걸친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생선 장수 김말순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을 활보해도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다. 내 자식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냄새 나는 엄마가 바로 이거였어. 쇼핑을 마친 후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전망 좋고 경비 철저한 곳으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로 보여주세요. 중개업자는 제 옷차림과 타고 온 모범 택시를 보더니 군말 없이 가장 비싼 매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식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을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은 제 편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느린 것도 빠르게 만드는 마법. 왜 자식들이 그토록 돈거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 송편은 했어? 장모님, 갈비 좀 재워두셨어요? 애들이 할머니 갈비 먹고 싶대요. 엄마, 나 이번엔 못 가. 학원 특강 있어서. 용돈 좀 붙여줘.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것들이 명절이 되니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 안부 전화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까맣게 잊은 듯 혹은 그저 노인네의 헛소리로 치부한 듯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씹었습니다. 그들이 초조해할수록 제 등장의 임팩트는 커질 테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자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떡이나 갈비, 현금 봉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뼈를 때리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아주 특별하고 잔인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양손 가득 찐 보따리를 들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자식들 집을 찾아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착해서도 며느리 눈치 보며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기 바빴던 그 노예 같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밥 해주는 식모 엄마가 아닙니다. 돈 냄새를 풍기며 그들의 탐욕을 비웃어줄 갑으로서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기사님, 좀 더 속도 내주세요. 우리 효자 아들, 효녀 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릴 테니까요.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자식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비린내 나는 엄마가 벤츠를 타고 나타나 그들의 명절 밥상을 어떻게 뒤엎어 놓을지 말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거수 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며 걸어 올라가던 그 언덕길을 저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풍경 속에 더 이상 짐꾼 김말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 만큼 우아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트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은은한 명품 향수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돈 냄새를 풍기는 여자, 이것이 그토록 자식들이 원하던 어머니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제 욕을 하고 있었겠지요. 왜 안 오냐? 노망난 거 아니냐? 유산은 어떻게 할 거냐? 따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인터폰 화면에 제 얼굴을 비추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입가에는 치킨 양념을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하며 퉁명스럽게 묻던 며느리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제 몸을 훑어내렸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코트, 손에 들린 악어 가죽 핸드백, 그리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까지.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며느리의 눈에 제가 걸친 것들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감지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들과 딸, 그리고 막내까지 우르르 현관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듯 했습니다. 늘 낡은 점퍼에 비린내를 풍기며 굽신거리던 노인네가 재벌집 사모님 같은 포스로 현관에 서 있으니 인지 부조화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악을 무시한 채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시킨 치킨과 피자,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모였으면서 어미가 안 오니 밥 한 끼 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인스턴트로 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밤새 뼈를 고아 만든 갈비탕이나 손이 부르트도록 빚은 송편 따위는 애초에 필요 없었던 겁니다. 저는 소파 상석에 앉았습니다. 딸아이가 비싸다며 신문지를 깔고 앉히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야 정신을 차린 자식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복권이라도 맞았어?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드디어 유산을 나눠주는구나. 로또라도 됐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큰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표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전 아들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던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아들이 제게 보냈던 수술비 거절 문자 내역을 출력한 종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없다고 했던 500만 원이다. 내 엄마 목숨값이 너한테는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줘서
고맙구나. 이 돈으로 내 양심이나 좀 사서 채워 넣거라.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일갈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둘째 딸 지영이에게 던졌습니다. 딸이 허겁지겁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를 뒷문으로 내쫓으며 택시비 하라고 던져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보다 훨씬 비싼 제가 오늘 들고 온 핸드백의 구매 영수증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엄마가 자신은 남편 눈치 보느라 사지 못하는 것들을 일시불로 긁어버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순간의 패배감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는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막내 철수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그가 고시원 앞 삼겹살집에서 친구들과 떠들던 내용을 적은 녹취록 사본과 그가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자동인출기, 빨대, 엄마 등골, 자신이 뱉었던 추악한 단어들이 활자로 박혀 있는 것을 본 막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노인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호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밑바닥을 모두 들여다보고 심판의 칼을 쥐고 나타난 재판관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상황 파악이 가장 빨랐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가 요즘 사는 게 팍팍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당장 밥상 차려올게요. 그러자 아들도 딸도 경쟁하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수술해야 한다며? 당장 입원해. 내가 특실 잡아줄게. 엄마,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엄마야.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려 죄송해. 역겨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문전박대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걸친 명품과 돈 냄새를 맡자마자 짐승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꼬리라니. 그들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쌓여있을 20억이라는 돈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은 됐다. 너희끼리 그 피자나 마저 먹거라. 나는 내 식구들과 밥 먹으러 갈란다. 식구라뇨? 엄마 식구가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제 운전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기사는 저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약해 두신 호텔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늦으시면 셰프가 기다립니다. 회장님, 기사가 센스 있게 붙여준 그 호칭에 자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사의 팔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자식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개 짖는 소리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멍하니 서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놓친 로또 1등 복권을 바라보는 아쉬움과 탐욕의 표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기사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들어와 차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비린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에 취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식들의 그 역한 냄새는 제 코끝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1차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보고 달려들게 만들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시키고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는 꼴을 지켜볼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돈이란 참으로 기묘한 물건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멀쩡하던 인간을 한순간에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제가 20억, 아니, 이제는 자산 관리를 통해 불어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식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전화는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장문의 사죄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냄새난다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저를 모시겠다며 효자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싶은 것은 늙은 어미 김말순이 아니라 제 통장에 찍힌 영의 행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애간장이 다 녹아 문드러질 때까지 저는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앉아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들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내 집으로 와라. 유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 문자 하나가 던져진 순간 자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제가 사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긴장한 채 그러나 한껏 멋을 부린 새 자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는 늘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던 그들이 대리석 현관 앞에서는 마치 면접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바닥에 깔린 수입 대리석. 그들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가며 이 집의 평당 가격과 가구들의 견적을 뽑고 있었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게 아부를 떨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최고급 출장 뷔페를 불렀지만 그 누구도 음식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꽤 된다. 이 집을 포함해서 현금과 주식까지. 그런데 나는 이제 늙었고 이 돈을 다 쓰고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 중 가장 나를 잘 보살필 사람, 그리고 가장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증여할 생각이다. 증여. 그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맏아들인 민석이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남임을 내세우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둘째와 막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시집간 출가외인이고 철수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백수이니 의사인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얌전해 보이던 둘째 딸 지영이가 발끈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면 뭐하냐고, 주식 투자 실패해서 병원 월급은 압류당하고 있고 며느리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지 않냐고 폭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맡으면 도박판에 날리는 건 시간 문제라며 자신이 어머니를 모셔야 안전하다고 악을 썼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500만 원 수술비를 주지 못했던 이유가 며느리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빚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막내 철수도 누나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네 남편 사업 망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기 직전 아니냐고, 엄마 돈으로 시댁빚 갚으려는 속셈 다 안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빚도 없고 깨끗하니 엄마 옆에서 수발 들며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점잖은 의사 아들, 우아한 사모님 딸, 착한 막내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답이 돈 앞에서 얼마나 썩어 빠진 모래성이었는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는 물컵을 집어 던지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경멸, 그리고 돈에 대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흔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지옥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아기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저 괴물들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슬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 건강을 묻거나 제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가 더 빚이 많은가, 누가 더 돈이 급한가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져 큰아들이 막내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제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헐떡거리는 숨소리, 흐트러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동자들. 세 쌍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도 증여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재산사회 환원 서약서와 가족관계 단절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봤다. 너희가 얼마나 돈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내 돈을 너희 같은 아기들에게 던져주느니 차라리 불우한 이웃에게 쓰는 게 낫겠구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빚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엄마만 호의호식할 거냐고 악을 썼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물어뜯던 그들은 이제 공공의 적인 저를 향해 한 통속이 되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 눈짓 하나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밖으로 모셔라. 소란 피우면 경찰 불러.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식탁볼을 잡아당겨 그릇을 깨뜨리고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식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 냄새를 맡고 왔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펜트하우스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과 쏟아진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밤 이토록 비싼 집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외로운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냈습니다. 이제 피를 닦고 상처를 꿰매고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독한 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눈이 부시게 고요했습니다. 지난밤 아기처럼 싸우던 자식들이 남기고 간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미련과 껍데기들을 쓸어내는 의식이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을 내쫓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고 제 삶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자식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긴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기록도 미련 없이 삭제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아들은 사채 빚을 막지 못해 월급을 차압당하고 결국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게 나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사모님 소리를 듣던 둘째 딸은 남편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고시원에서 쫓겨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그제야 돈 10만 원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이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데 어미 된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들에게 쥐어주는 돈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그들을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뜨리는 돌덩이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닥을 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사랑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말순의 봄이라 지었습니다. 평생 겨울처럼 살았던 제 인생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이 재단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40년 동안 일했던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과거의 저를 보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언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있는 젊은 세댁. 등에는 갓난쟁이를 업고 앞에는 생선 좌판을 버린 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참말로 욕봤다. 내가 흘린 그 피땀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저는 그 젊은 세댁에게 다가가 생선을 몽땅 샀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두둑한 장학금을 넣어 건넸습니다.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바꿈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몸에서는 다시 생선 비린내가 났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장이었고 향기였습니다. 요즘 저는 늦깎이 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까막눈이라며 비웃었던 것이 한이 되었는지 저는 한글 교실을 넘어 영어 회화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말순. 서툰 발음이지만 제 입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때의 그 벅찬 감동은 20억 로또 당첨금보다 더 큽니다. 다음 달에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 아까워 제주도 한번 못 가봤던 제가 이제는 1등석을 타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알프스 산맥을 보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동행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나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늙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제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았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선 여자가 거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행복을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고 세상의 편견을 깨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돈 때문에 기죽고 지난 세월이 억울해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부디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름살 하나하나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인생의 훈장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식을 위해 남겨둘 유산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무시했던 세상과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저
김말수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러갑니다. 비린내는 파도에 씻겨 내려갔고 제 앞에는 향기로운 꽃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당신만의 꽃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말로 행복합니다. 오늘 말수님의 통쾌하고도 가슴 찡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였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봄을 찾은 그녀의 결단.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담아둔 나만의 로또 꿈이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말수님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